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쭉 걱정되는 이슈는 경기 침체와 저출산 그리고 양극화 문제들입니다. 이런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을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컨트롤타워,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성경융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좀 깁니다. 예. 네,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그 국책연구기관들의 컨트롤타워인데요. 네. 26개 기관을 지금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를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KDI라든지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지 정부 각 그 분야별 정책 과제들이 있는데 개개 분야별 정책연구기관이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26개 기관에 참여하고 있고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그 기관들을 지원하고 또 공동의 과제를 찾아서 또 협동 연구도 진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도 제시하고 또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은 지금 그 취임하신 지 2년 정도 이제 2년, 되신 걸로. 2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그러면 제가 뭐 크게 저출산이다, 양극화다 이런 그 어젠다를 그 연구하고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이런 뭐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동안에 어떤 그 연구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오셨나요? 예, 우선 그 제일 역점을 두고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26개 기관이 있지만은 대개 개별 기관 중심으로 또 연구하고 활동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지난 2년 동안에는 개별 기관이 할 일은 그 일대로 충실하게 하더라도 함께 할 일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같은 것은 이게 특정한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자녀를 이제 자녀 출산이 줄어든다는 면에서는 이게 인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2년간 6대 위원회라는 걸 이제 우리가 설립하고 또 특별 그 과제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5개 공동 연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이 공동 이제 협력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그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으로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큰 방향이기도 하고 이 국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일 중에 큰 일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뤄나갈 것인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여러 그 갈등이 존재할 때 어떤 원리들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또 정책의 분야별 정책의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봤다는 점에서 뭐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6대 위원회 5대 연구단이 지난해 4월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소위 국책연구기관의 협동 플랫폼이라고 네. 제가 표현이 되는 걸 봤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플랫폼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동안에 뭐 성과가 좀 있었는지. 예. 우선 6대 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는 세종국가 리더십 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결국은 우리가 그 국가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 좋은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나 역시 그 운영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각 그 포지션에서 일하는 그 리더들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제 아주 뛰어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네. 또 그 원리를 서로 공유하는 이제 그런 그 위원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래혁신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등등 많은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모으고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그 준비를 해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통합정책개발위원회라고 해서 정책이 서로 상호 연관성을 지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협업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는 위원회이고요. 네 번째는 연구 수월성위원회라고 해서 결국 연구는 최고의 수월성, 우수성을 이제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력위원회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번영위원회 이런 6개 위원회 체제가 가동이 돼서 우리가 그 고립적으로 단독적으로 다룰 수 없는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다루고 있고요. 5대 그 연구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된 좀 덩치 큰 그 과제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포용성장연구단, 혁신성장연구단, 그리고 국제협력연구단, 한반도 평화번영연구단 등의 그런 그다음에 균형발전연구단에서 현재 5개 연구단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 그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빅데이터인데 네. 그 뭐 논란 끝에 데이터 경제 3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제 앞당길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이사회에서 하는 그런 그 연구 과제와 이렇게 접목이 되면 뭐 확실하게 좋은 성과로 멋진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 연구에서 지금 이제 미래 연구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공공 부분도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고객들의 무슨 구매 데이터라든지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데는 그 아마존에 접속해서 책을 사거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모든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록도 있고 이 어떤 한 개인과 유사한 책이나 유사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으면은 이 책을 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책을 샀는지를 찾아서 네. 미리 추천해 줍니다. 재밌네요. 예. 그래서 책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죠. 네. 우리가 그런 원리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우리 국내의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정부가 하는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들어오는지를 늘 상시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훨씬 더 이렇게 전향적인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우리 경제 전망하십니까? 너무 돌발 변수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작년은 국내외 그 이제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조금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 반도체도 이제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도 이제 좋아질 것이다. 미중 그 무역 마찰도 1차 타결이 됐으니까 그것에서 오는 불안정 요인, 불확실 요인도 이제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뭐 2.3% 또 기재부는 2.4% 이렇게 예상을 해서 출발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이게 터져서 지금 현재 뭐 일부에서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경제 회복까지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생산 그 직원들을 모아서 생산 과정이 아직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도 지금 많이 좀 약화되고 있고 수요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교육도 약화되고 있고 관광 분야도 지금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 전반이 지금 침체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제가 어느 전문가하고 이렇게 잠깐 통화를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IoT나 AI 관련 뭐 게임 등 콘텐츠 분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메디칼 이런 분야는 지금 엄청난 지금 호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네. 지금 판교 이런 지역에서는 뭐 엄청난 지금 활력이 있고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3월 이후 4월 요 시기부터는 이제 상황이 안정되면서 우리가 올 초에 예상했던 반도체 등등 우리 여러 그 영역에서 활기가 살아나고 또 수출도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작년보다는 좀 다른 어떤 활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중국의 경제가 지금 타격을 제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제 이 스플라이 체인 상에 있어서 그 공급 그 사슬 면에서 하니까요. 예, 지금 이미 이번에 자동차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큰 흐름은 좀 활기를 띠는 흐름이지만은 중국의 변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브레이크 작용을 할 것인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네. 또 중국 말고 다른 어떤 이 무역이라든지 또는 투자라든지 이 다른 활로를 열어서 예를 들면 아세안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위기를 잘 이렇게 관리하면 중후반기로 갈수록 저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네.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 문재인 정부 3대 핵심 과제 가운데 포용 성장, 뭐 혁신적 포용 국가로 지금 뭐 표현하시는데 그 이론적 토대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공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과로 나타날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포용 국가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그 학자들이 이 에스모글루하고 로빈슨이라는 학자들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이제 책인데 그 책에서는 역사의 발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제도가 정치 분야 제도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 경제 분야에서의 제도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경제 쪽에서는 노예제나 신분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자산권을 부여하고 각자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일하면 일한 만큼의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기 노력의 그 결과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포용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역사적인 이제 설명인데 경제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대기업 위주고 중소기업은 너무나 그 자생적인 힘이 약하고 혁신 역량도 부족하고 또 지금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납품하는 회사들이 대기업에 너무나 종속돼 있고 이런 표단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또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많은 뭐 3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지금 분류돼 있고 이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급여가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하고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형으로는 시장경제 제도가 가동이 돼서 예전하고는 다르지만은 실제 현 시점에서 볼 때 여전히 여기도 시장경제 영역의 제도도 충분히 포용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포용보다도 확대된 어떤 우리가 제도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갖추자는 면에서 저는 포용국가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우리 한국의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여러 갈래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으로 끝까지 살아남고 국민들의 생활과 어떤 그 복지와 또 경제적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 혁신적 포용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뭐 이론적으로나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 달리 우리가 발전 구간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갈 길은 혁신적 포용국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사장님은 취임하시면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소멸,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셨는데 당연히 지금 저출산 문제는 해법이 아직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우리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보는 게 과거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는 이제 피라미드형 그 인구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금 저출산 구조가 진행이 되면서 2018년에는 이제 출산율이 0.98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작년 3, 4분기에는 출산율이 0.88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저출산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된다. 제 판단으로는 육아시설이 부족해서 저출산이 아니고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출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에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고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취업되는 사람도 비정규직이 태반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젊은 사람도 내가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놓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피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1차적으로 포용국가 정책을 통해서 사회보장 체계를 좀 더 확충하고 설령 내가 직장이 없거나 불안정 고용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활하는 기본 생활에 있어서 두렵지 않게 노후 생활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안도감을 주는 게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공공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혁신 정책을 통해서 민간 시장이 창업기업이 늘어나고 민간 시장이 활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사업하다가 미끄러지면은 사회보장 체계에 의해서 주택이나 뭐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뭔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혁신 정책을 동시에 강화해서 우리의 경제 문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취업 문제, 또 사회보장 체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는 아무리 보육시설을 늘리고 무슨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순서상으로는 뒤에 오는 문제죠. 저는 지금이라도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이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은 아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해법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그 유인하는 네.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해 그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요? 저는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지금 그렇게 소외되고 있는 그 노인 세대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도 그냥 늘 수동적인 그 노인이 아니고 어떤 능동적인 어떤 그 시니어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네. 농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기반을 만들고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만들고 각자가 그 원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시에 거주하는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55세에서 한 75세쯤 되는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노인들인데 이 숫자가 한 1260만 명쯤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농촌에 생활하기를 희망하니까 농촌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경제, 예컨대 사회적 경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린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체험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무슨 그 돌봄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경제를 미래 투자적 차원에서 이걸 뉴딜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경제의 어떤 경제 활동을 일어나게 하고 여기에 도시에 있는 노인들이 여기에 지자체와 더불어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경북 어성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이제 그 농촌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 월급을 200만 원이나 준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농촌의 그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농촌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밖에 알리기도 하고 그걸 사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면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가 두 세대인데가 만나고 농촌 주민들하고 연결해서 농촌을 뭔가 차별화하는 일, 농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 농촌의 어떤 새로운 6차 산업 같은 이런 거 산업을 일으키고 해서 농촌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시범 사업을 우리가 이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여기에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저 지역이 있으면은 관심 있으면 관심을 좀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 연구팀하고 이제 지자체 팀이 합동팀을 만들어서 네.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우리가 사업을 기획할 수 있겠죠. 우리 좀 애경도 좀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경제인문 그 연구이사회,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비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우리나라 우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기관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또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을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비전, 그 혁신적 포용국가 이것을 더 잘 이론화하고 정교화하고 또 체계화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우리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비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미래, 과거와 다른 어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상을 정립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아시안 많은 국가들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NRC의 역할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글로벌 리서치 앤 컨설팅. 네. 그래서 일종의 글로벌 리더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앞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활로를 여는 발전의 어떤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추진할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성경용 이사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앤 피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 경제 리더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